일단은 상속세가 10억까지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신문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유연한 방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 이전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나온 부의 이전 이 확장판인데요. 기존의 부의 이전 책에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도표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많이 수록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자료 중에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조금 내용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한 다이어트판 이제 부의 이전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상속세는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재산 이전 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되시겠죠. 이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이 증여 계약을 통해서 재산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 그럼 어떤 걸 해야지 세금이 좀 적게 나오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두 가지 모두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산 구조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유산 과세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즉 망자의 전체 세금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우선 세금 계산부터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되고, 그 뒤에 상속인이 몇 명이 됐건, 그리고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비율이 어떻게 됐건 그거와 상관이 없이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를 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체 세금에 대해서 세금 산정이 되는 상속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걸 뭐 자녀 4명이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한 45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 45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되고, 그리고 각자가 받는 상속 지분이 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45억이라고 하는 큰 틀은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이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 4명이 각자 25억 원씩 이 증여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받는 2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금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가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사실 이 상속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지, 증여가 적게 나오는지는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까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속세는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에 비해서 공제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열만 하더라도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압상속공제, 이거보다 더 많은데 굉장히 많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유의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증여하려고 하는 재산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공제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두고 각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망일 현재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를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줄이려고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현금을 인위적으로 인출을 해서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들한테 몰래 준다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현금 인출액이나 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망자의 부동산 처분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혹은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을 못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억울하지만, 이 상속인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속재산가액은, 이 추정재산가액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 요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모두 다 추정이 되는 건 아니고 사망 전 1년 이내 그리고 사망 전 최대 2년 이내 현금 인출액이 있거나 부동산 처분액이 있거나 이렇게 현금 인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적으로 소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가행 요건입니다. 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현금 인출하거나 현금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사망 전 2년 이내에 사망 전 2년 이내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용도로 썼는지, 이 합리적인 용도로 썼는지 그 세무서에 관할 국세청에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금융거래 내역이나 주식이나 채권, 예적금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가족이긴 하지만 내가 직접 운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소명을 최대한 하고 미처 부득이하게 소명을 못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진 않았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액 하에서 내가 최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추정재산가액은 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서가 있을 때 과세관청하고 세무서에서 가장 대립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가장 원픽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망하기 직전에 현금 인출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지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만큼 이체를 했다 혹은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시는 것이 평소에 이제 자금 운용 습관에서 가장 좋은 운용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채무액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부모님이 미처 갚지 못한 이런 확정 채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액은 공제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금액도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첫 번째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대출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상속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채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망일 현재 이제 금융기관에서 채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쉽게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 상에 있는 채무 잔액에 대해서 사망일 현재 내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서 차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님께서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중인 부동산이라면 그 세입자가 나중에 퇴거를 했을 때 임대 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임대 보증금도 부채에 속합니다. 이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차 내용이 변동되지 않으면 최초 한 번만 대부분 쓰고 그 뒤로는 대부분 갱신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후다라고 한다면 이 임대보증금이 여전히 유효한 임대보증금이다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귀찮지만 세입자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좀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내가 사업장 거래처에 내가 미지급한 금액이 있거나 혹은 외상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역시나 부모님 입장에서 원래 갚아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이제 채무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망일 현재까지 이 밑에 근로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상당도 이 부모님의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병상에 누워 계신다고 하면 병원비나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런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정도는 자녀분이 대신 부담을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 생활비 등으로 충분히 쓰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이 되는 채무액으로 또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병원비나 간병비가 일반적인 경우를 좀 초과해서 거대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그 부분만큼 계획적인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이 상속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상속세가 10억까지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맞는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공제 측면에서 과연 이 10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상속재산가액이 내가 바라보는 상속재산가액과 세법에서 바라보는 재산가액이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10억이라는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제금액 10억 원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은 아니고 이 법률혼에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최소 5억 원 그리고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설령 배우자가 내가 상속받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받는 것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억 원이라고 하는 공제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케이, 10억이라는 공제 금액은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재산가액은 나는 현재 8억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공제 금액 10억보다 재산가액이 적으니까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거 8억 아니야, 8억 아니고 15억 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바로 상속세는 그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망일 현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리고 예금 잔액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세법에서 상속재산가액을 바라보는 거는 사망 전 최대 10년 이내, 그리고 사망 이후 6개월 이내 발생하는 금액도 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 전 10년까지는 뭐죠? 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해준 금액이 있거나, 그리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부모님이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를 해준 금액, 대표적으로는 뭐 사위나 아니면은 뭐 며느리 혹은 손자 손녀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 5년 이내, 5년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를 해준 금액이 있으면 사전 증여 금액으로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정 상속재산도 사망 전 2년 이내에 일정 금액이 넘어갔을 때는 내가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이 부득이하게 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도 충분히 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이벤트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회사에 재직 중에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직이 있었다가 돌아가셨다든가 라고 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현재에는 이 보험금을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퇴직금이나 보험금 모두 사망 신고를 통해 가지고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받거나 아니면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로 청구해서 그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망일로부터 이후에 발생한 이벤트지만 충분히 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보험금이 금액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공제 금액을 초과해서 상속재산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긴 한데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그 가치가 높을수록 상속인 입장에서는 뭐 상속받는 재산 가치는 높은 반면에 실제로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은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 그 부동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를 해서 그 남아있는 금액은 뭐 평소 생활비나 병원비로 충분히 쓰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예상되는 상속세만큼 내가 현금화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체 상속세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이라도 내가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자금으로 즉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순통이 트이겠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연부연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그 상속세를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걸 공짜로 해주진 않아요. 당연히 연부연납하는 금액만큼 내가 담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연간 3.5%가량 아주 높은 가산금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납부하는 본세 말고 상속세 말고 추가적인 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고려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연부연납을 전액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부연납을 하는 것이 상속인 입장에서도 그만큼 좋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받았을 때하고 달리 취득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상속세 신고 기한하고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높은 이 세금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돈을 구할지 걱정이 됐는데 취득세도 같이 돈을 구할 걱정을 하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5억짜리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대략 3.1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대략 8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내가 25억 원을 부동산을 받느니 이 25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게 된다면 이 상속세는 같이 나올지언정 적어도 취득세 부담에서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잘 믹스를 해가지고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미리 좀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법상 부동산 매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중에 빠른 날짜로 보고 있죠. 하나는 내가 잔금을 받는 날, 그리고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날인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잔금을 받아야 소유권을 넘어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양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내가 사망 전에 잔금을 미리 받느냐, 혹은 사망 이후에 잔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잔금은 사망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망 전에 내가 잔금을 미리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라는 부동산에 내가 양도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잔금을 먼저 받으면은 양도세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가 발생할 텐데 일단 이 10억에 대한 양도세가 각 개인마다 개별적인 컨디션마다 다르겠지만 한 세금이 2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남은 8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으로 남아있겠죠. 내 통장에. 그리고 이 8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한다고 하면 상속세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때 상속세는 뭐 배우자가 없다고 내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8억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 잔금일이 사망 전이라고 하면 양도세가 2억이 나오고 상속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합치면 한 2억 5천 정도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잔금을 미리 받지 않고 사망 이후에 좀 늦춰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냐? 이때는 순서상 이 사망이 먼저 발생하니까 양도세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상속을 받고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상속세는 이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서 이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 매매 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 가액 10억 원이 상속재산가액 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본공제 5억만 뺀다고 했을 때 이때 상속세는 한 9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내가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미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내가 취득금액으로 볼 가액을 이미 매매 사례가액으로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했을 때 금액하고 내가 처분했을 때 금액이 같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구조상. 따라서 내가 단 며칠 차이로, 불과 며칠 차이로 이 사망일 전후로 잔금일을 바꿨을 뿐인데 한쪽은 2억 5천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 한쪽은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니까 거의 2배가량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내가 월세 수익이 굉장히 많은 상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현재는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래서 이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가족법인화해서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좀 염두에 두는데 우선 가족법인을 했을 때 이 유리한 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자체가 상당히 낮다. 개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매달 4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월세 수익이 4억 8천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소득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경비를 차감한 그 비율을 따지면 그게 대략 한 70% 정도 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연 4억 8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대략 3억 3,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비교를 해보면 이 3억 3,600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지방세 포함해서 44%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대략 한 1억 2천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법인 세율 자체는 아주 낮은 세율이죠. 그래서 지방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약 20.9%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세금 자체가 5천만 원이 미달하는 금액으로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 이 법인 대표자가 뭐 근로소득을 가져가거나 배당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배당 소득세까지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이 훨씬 더 개인 사업자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가족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알짜 부동산, 이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내가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서 처분을 하고 나중에 이 처분하고 마련된 금액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내가 마지막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몇 개가 나오죠? 세 개가 나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금액을 조금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오고, 마지막 내 사망으로 상속세 세 가지가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한번 처분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 가지가 3연태로 부과가 되니까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법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미 내 배우자나 자녀들은 지분 비율만큼 각자 몫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미 각자 몫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증여를 하거나 이 상속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가장 이점이 되는 가족법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법인을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운영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하나를 내가 가족 5명이 각자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단 등기부 등본상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소유자 명의가 여러 명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처분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나는 처분하기 싫어. 누구는 나는 처분을 하고 싶은데 매매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또 누구는 나는 처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고 1년 뒤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적당한 매수인에게 적당한 가액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면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쉽다. 예를 들어서 자녀 3명이 있는데 자녀 3명 모두 이 부동산을 뭐 관리하거나 운용하거나 하는 능력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장남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투자 수단이나 아니면 처분 시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럴 능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장남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부동산이 나중에 처분됐을 때는 이 처분 수익은 나머지 형제들이 각자 3분의 1씩 공동으로 나눠 가지자라고 지분 구조를 그렇게 짜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족법인을, 특히 부동산을 운용을 할 때 가족법인화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이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운용을 할 때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회전 책을 보시면 목차를 내 상황에 맞게 편하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회전 책을 통해서도 원하시는 내용,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회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 부회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특정 대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 이 모두의 세금, 더 이상 이제 보편적인 세금이고 특정 자산가들만을 위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위 말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내 좀 경제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쉽고 내 상황에 맞는, 그리고 내 부모님의 상황에 맞는 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알 것이다, 결국에는 모두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답변이 되겠네요. 우리가 일단 가족 간에, 그러니까 소위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이제 주거나 받을 때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 다 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은행을 방문해서 혹은 ATM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좀 금액을 일부 좀 모아 놓은 다음에 나중에 명절이 되면 자녀가 내려왔을 때 그냥 다발로, 현금 다발로 좀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사기, 금융범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액현금 거래나 아니면은 고액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의심이 되는 현금 인출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동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제 외화의 불법 유출 혹은 이제 자금의 탈루 혐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공공기관인데요. 이러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내가 이제 각종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때 그 과세 자료로 송부받아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이제 고액 현금 거래인데요. 고액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로 봐서 일선은행 점포에서 당연히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금 인출이 내가 평상시에 있었던 현금 인출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 과다한 금액이 현금 인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 거래로 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그 거래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골에 계신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과수원이 국가에 수용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한 8억 정도 받았는데 이 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남는 금액 대략 한 6억 5천 정도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6억 5천에 대한 금액을 결국에는 본인이 죽으면 이제 아들이 갖고 갈 건데 그 상속세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하는 루틴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 읍내 단위 농협에 가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오후에 다시 가가지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 200만 원을 인출을 한 겁니다. 이게 10번이 되면 2천만 원이고 이게 100일이 되면은 2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억 원, 3억 원 정도 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은행 점포에서 보기에는 이 할머니께서 그전에는 현금 인출이 이렇게 없었던 분인데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하루에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거리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속세를 구성을 할 때는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게 아니고 최대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도 다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망하기 9년 7개월 전에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 세금 내고 남은 5억이 있었는데 자녀 3명한테 현금을 나눠준 거예요. 2억, 2억, 1억 원씩. 그 대신에 현금을 증여하면서 당연히 증여세 신고는 안 했겠죠. 이렇게 되면 이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재산가액이 포함이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증여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가 바로 붙고 그리고 9년 7개월 동안 이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납부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산세만 보더라도 오히려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될 증여세보다 2배 더 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당시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원칙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증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내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를 아주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바로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증여를 하는 방법은 딱히 뭐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 맞게 이 자산 운용에 대해서 증여 이후에 어떻게 재산을 운용할 것인가 그 스타일에 맞게 좀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위 면세점 증여라고 하죠. 세금 한 푼 없이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면 아주 긴 호흡으로 내가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면세점 증여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내가 30살이 됐을 때까지 30살이 됐을 때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태어났을 때 한 번, 10살, 20살, 30살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그 연령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살이 되어야 뭐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다던가 아니면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살까지 증여를 했을 때 총 내가 1억 4천만 원 정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4%가량 오른다고 했을 때 이 1억 4천만 원이 2억 3천만 원으로 조금 더 내가 자녀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2억 3천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좀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이 결혼 평균 금액이 대략 3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3억 3천만 원 중에 거의 8, 90%는 전세 자금이긴 하겠지만은 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 결혼 자금으로 충분히 좀 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금액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긴 호흡 동안에 이 조금씩 주는 거는 큰 금액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손자가 태어날 때 바로 그냥 5억을 주고 세금을 먼저 크게 한번 맞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내가 운용한 계획에 따라서 내가 변액보험을 든다던가 아니면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가 좀 더 자산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증여 이후에 재산가치 증가분은 손자에게 오롯이 다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고,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향후 운용 계획에 따라서 큰 금액을 일시에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 상속인, 즉 자녀가 기존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면 내가 주택수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상속주택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건데, 내가 주택수가 부득이하게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으면 이건 억울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특정 요건을 가진 상속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게, 그래서 비과세를 해줄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는 요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망일 현재, 부모님 사망일 현재 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세대면 안 돼요. 서로 분리된 세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일 이전부터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림이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자녀가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그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죠. 왜냐하면 사망일 현재 이 자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처분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일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처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것이, 비과세를 받는 객체가 이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이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하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택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통해서 나중에 완공된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일반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택을 내가 언제 누구한테 취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주택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두 개일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은 하나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사망하기 전에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이 같다라고 하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 상속주택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은 그걸 처분했을 때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주택을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내가 언제 취득을 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상속인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당일에는 뭘 해야 되죠? 사망 당일에는 당연히 부모님 장례식장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손님을 받고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애도를 표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망 진단서를 구비를 하고, 이 장례 비용이나 그리고 영안실 사용 비용, 나중에는 이제 뭐 봉안 시설이나 장지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비용 영수증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사망진단서를 보관을 해야 되고 잘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내가 상속세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가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구나 라고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신고는 부모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1개월 넘어서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사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약간의 소정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면서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국가가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금이나 연금,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이 어떤 계좌에 있는지를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이렇게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 안심 신고 서비스를 같이 신고하는 것이 이 상속재산가액 누락하는 걸 방지하는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 부모님 명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인출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사망 신고가 끝나고 그리고 상속세 신고가 다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현금 인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상속재산이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융기관도 나중에 함부로 이 현금 인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제한되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망 전에 기존에 있었던 대출이 부득이하게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만큼 일부분은 미리 인출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급적이면은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는 가급적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이 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속인 입장에서, 즉 자녀 입장에서 이 부모님이 현금 인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명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 상대방도 내가 처음 듣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휴대전화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을 때 좀 더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는 상속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세무조사가 있을 때까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상속인 입장에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가지고 국가에서 확인된 금액을 통해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물 자료를 내가 확보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실물 자료를 통해서 이 상속세 신고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한정 승인을 받을 건지 상속 포기를 할 건지도 이 3개월 이내 가정 부분에 신고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아예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상속을 받지만은 내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모님의 부채를 같이 승계받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상속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야 되는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기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 건지, 필요하다면 대출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가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연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재산과 부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거래처에서 못 받는 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상 매출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을 어음이나 받을 돈에 대해서도 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재산가액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상속재산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도 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 사이에는 항상 이 가지급금과 가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대표자가 법인 돈을 가지고 가서 대표자 입장에서 부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수급은 반대로 대표자의 돈을 법인에다가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 즉 법인 대표자 입장에서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지급권 가수금에 대해서 이 장부상 기록되어 있는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상속재산가액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망 전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 10년 이내에 또 사망 전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가 증여할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누락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미처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와 가산금도 함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자금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추정 상속재산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전 최대 2년 이내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5억 원이 과연 어디에 썼는지, 적법한 용도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모님이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임대보증금 역시 이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이 되는 부채로 산정이 되는데,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성적으로 월세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 채무로 공제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이분께서 살아있을 때 과연 소득세 신고를 잘했을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파생이 돼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평소에 살아 생전에 이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잘했는지 그 적정성도 함께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매매 세례가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법에서 정하는 매매 세례가액 말고 다른 엉뚱한 가액을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기준 시가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환산가액과 둘 중에 큰 금액을 비교로 해서 써야 되는데 임대 기준 시가로만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 시가 평가를 하더라도 이 세법에 맞지 않는 엉뚱한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상속세가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고 정확한 재산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금 상담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자녀분하고 같이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난해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부모님만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잘 전달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바라는 바와 부모님이 바라는 바 양쪽 모두 니즈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 상담을 한다고 하시면 번거롭긴 하지만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자녀분 모두 함께 세금 상담을 하시면 양쪽 모두 이득이 되는, 종합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세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발생하는 세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조금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의 합계가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망 전에 내가 특정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세금이 유의미적으로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긴 시간을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전략을 마련할 때 우리 가족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